예, 이번 시간에 우리 교재 96페이지의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과세와 비과세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97페이지에 우리 근로소득부터 먼저 정리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부분 개요부터 보면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로 다음에 소득입니다. 근로계약이라는 부분하고 임원은 위임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속적 지위에 있다라는 거, 요 조건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그 다음에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이런 5가지가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 첫 번째가 해당이 되겠죠. 첫 번째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종속적 지위라는 겁니다. 종속적 지위가 근로계약이라는 겁니다.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고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종속적 지위에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계약 조건을 채워야 됩니다. 8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독립적인 경우에는 내가 8시간 일을 하기로 했지만 내가 빨리 끝내서 3시간 만에 일 다 끝났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계약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의 기본 개념은 고용계약과 종속적 지위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주택자금 대여 이익에 대해서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다만 20년도부터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제외한다. 제외하긴 하겠지만 뒤에서 보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원한테 주는 거는 100% 퇴직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법인세법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은 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세법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법인세법상으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시면 됩니다.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이때는 인정상여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인정상여로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의미는 97페이지에 근로소득 나열한 부분이죠. 나열한 부분에서 세 번째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이 아닌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금이 아닌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그라미 3번에 있는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입니다. 그런데 자, 법인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건 퇴직급여라는 겁니다. 퇴직소득으로 1차적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법인세법까지 이야기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게 퇴직소득으로 보입니다라고 하고 토스를 소득세법으로 딱 해줍니다. 그럼 소득세법으로 딱 넘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소득세법에서 한도를 다시 계산합니다. 한도 이내와 한도 초과. 한도 이내는 퇴직소득, 한도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법인세법상의 퇴직금을 1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1억 원을 지급을 했는데 세법상의 한도가 7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3천만 원은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도 초과 금액이니까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7천만 원이 한도 내에 들어오는 거죠. 법인세법상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소득세법에 딱 와서 한도를 계산하니까 5천만 원이더라 라고 하면 한도 내에 있는 5천만 원은 퇴직소득, 한도 초과에 해당되는 2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5천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2천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해라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보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법인세법에 의한 한도 초과 금액입니다. 자, 아까 앞에서 퇴직금 1억 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세법상의 한도, 정관의 위임에 의한 주총 결의에 의한 규정상의 금액, 이런 규정이 없을 때에는 임원 총액 곱하기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근속연수 한 금액이 7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죠? 7천만 원. 그래서 한도 초과 3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 3천만 원은 송금 불산입되면서 상여, 이게 인정상여라는 겁니다. 인정상여로서 근로소득이다. 그죠? 근로소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의미이고요. 요 내용 7천만 원이 그대로 이제 소득세법으로 들어가면 법인세법상 송금 인정된 퇴직금 중에 12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되는 퇴직금, 예를 들어 아까 앞에서 봤던 한도 금액 7천만 원 그대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3년간 총 연평균 환산액,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12년도부터 19년도까지 건속연수 곱하기 3배수, 그 다음에 3년 총급여 연평균 환산액 곱하기 10% 곱하기 19년도 이후 건속연수 곱하기 2배수 한 금액이 5천만 원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초과됐죠. 2천만 원 초과되는 이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과세하겠다. 근로소득으로 보겠다. 이 부분은 퇴직소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퇴직소득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앞에서 한도 초과 금액, 뒤에서 한도 초과 금액 전부 다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종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죠? 종류가 97페이지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내용 중에 앞에 거는 3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4번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잘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근로소득의 수입 시기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귀속 시기 20년, 잉여금 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요. 20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가 처분 확정일이 21년 2월 달쯤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상여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임원 상여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21년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입니다. 21년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있는 부분은 처분 확정일이 22년도 2월 달이 되겠죠. 22년도 2월 달이기 때문에 22년도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렇게 뭐 조금 오래된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 하단 부분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하단 부분에 내용이 나옵니다. 현금 배당이나 임원 상여금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처분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요 귀속 연도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전년도 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있는 부분이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 예정 확정일을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배당금이나 상여금의 귀속 시기는 요 날짜다라는 거. 요 날짜의 의미가 뭐냐? 주주총회 하는 날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97페이지에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4대 보험료가 일단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첫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중에 일직료, 숙직료, 여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가 되는데요.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시외 출장 시에 정액 지급하는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의 여비 지급 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의 목적, 출장지, 출장 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 내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지급을 하게 되면 비과세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으로 1박 2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교통비하고 뭐 밥값
그 숙박비 다 계산해 보니까 한번 1박 2일로 갔다 오는데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고 하면 직원한테 그냥 정액으로 2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20만 원 주고 난 다음에 회사마다 이제 상황이 달라지죠. 거기 가서 사용한 내역을 다 일일이 정산해서 19만 5천원을 썼다. 그럼 5천원을 회사에 반납하는 회사가 있고요. 19만 5천원 정도 썼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20만 원 범위 안에서 그냥 다 퉁치는 회사도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비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비과세되는 여비로. 근데 한 20만 원 정도 내외로 전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50만 원을 준다. 이거는 여비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출장 목적이나 출장지 기간 등을 감안해서 실제 소요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가야 됩니다. 소요되는 정도의 금액으로 갈 때는 다른 증빙 없이 우리 급여 대장 입력할 때 여비로 비과세 처리하면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출장 여비에 월합계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불구하고 비과세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출장 여비의 월합계 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이 되겠는데요. 이 요건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일 것. 종업원 소유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요건이 종업원이 직접 운전해서 사용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된다.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소요 경비를 받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종업원 소유 차량이다라는 겁니다. 소유 차량인지 아닌지는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유 차량인지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단독 명의의 소유는 어떻게 되느냐?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종업원 단독 명의로 된 거. 자, 종업원 소유 차량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 직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소유자가 홍길동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공동 소유로 왜 1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1로 붙어 있으면 공동 명의 소유는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동 소유, 공동 명의 소유에 예외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부부 공동 명의는 적용이 가능하다. 공동 명의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되지만 부부 공동 명의에 한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자, 이륜 자동차, 즉 오토바이가 되겠는데요. 오토바이는 적용이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토바이도 적용을 해줍니다. 이륜 자동차도 비과세 적용 대상 차량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토바이도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 공동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을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지급받으면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차 한 대를 두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적용받을 수 있느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문을 던지면 많은 분들이 남편, 아내 또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경우는 각각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비과세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 소유 차량 확인 여부는 자동차 등록증으로 확인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종업원 소유 차량이냐 아니냐 여부는 등록증으로 확인하는데 리스 차량은 어떻게 되느냐? 리스 차량을 출퇴근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자가운전 보조금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용이 안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임차 차량도 세법 개정으로 적용을 해주는 걸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올해까지는 안 되지만 내년도부터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전체적인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타인 명의의 차량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가족, 장애인 가족 다 포함해서 안 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되지 않은 차량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 차량도 부부 공동명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배우자 외의 자로 공동명의가 되어 있는 것, 장애인 포함해서 부모 포함하고 다 포함해서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차 차량, 금융 리스, 운용 리스, 렌트 차량도 불가능합니다.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능할 예정입니다. 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사례. 부부 공동명의 차량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자가운전보조금을 수령할 때 어떻게 되느냐? 본인 수령액 중에 20만 원 이내 비과세, 배우자 수령액 중에 20만 원 이내 비과세. 요 케이스가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케이스이기도 한데, 자, 요 부분은 차량을 한 대 갖고 업무 시간 중에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부가 동시에 필요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두 군데 이상 회사에 근무하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A 회사, B 회사에서 각각 받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수령액 중에 각각 20만 원 이내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A 회사, B 회사 각각 비과세합니다. 자,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시내 출장 여비를 정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시내 출장 여비를 정산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액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시외 출장 여비를 정산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시외 출장 여비를 정산하게 되면 자가운전보조금 수령액 중에 20만 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가 됩니다. 시외냐 시내냐에 따라서 정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시내는 정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시외는 정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천재지변 기타 재해급여와 관련되는 부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요 최근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굉장히 힘들죠. 자,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는 금전의 과세 대상 여부에서 나오는데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코로나 상황이 천재지변으로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내 급식으로 무상 제공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가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추가 부담으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자,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음식물에 대한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비과세를 합니다. 근데 그 음식물로 제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돈으로 밥값을 주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 월 10만 원 이하에 대해서 식사대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10만 원 이하까지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구내 식당이 없다.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외부에 있는 식권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회사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앞에 요건 세 가지 있었죠. 세 가지 요건이 모두 해당되면 비과세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점심 한 끼만 주는 거에 대해서 비과세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건데 그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야근할 때는 야근 식대라든가 야근 할 때 나가는 음식물은 당연히 비과세가 또 돼야 되겠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가 이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해서 지급받는다. 두 군데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돈으로 받을 경우를 생각하면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내 식당에서 밥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A 회사와 B 회사에서 내가 두 군데 근무하는데 A 회사도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B 회사에서도 구내 식당에서 밥 먹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점심 먹을 때 A 회사에서 밥 먹고 바로 B 회사 가서 또 밥 먹습니까? 아니죠. 한 번만 먹죠. 마찬가지로
돈으로 지급할 때는 합쳐서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식사대와 관련되는 부분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이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만 제공한다. 가액에 상관없이 전부 비과세합니다. 음식물과 식사대를 함께 밥과 돈을 한꺼번에 준다. 그러면 밥은 비과세가 되고요. 돈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과세입니다. 근데 식사대 돈만 준다. 돈만 줄 때는 10만 원 이하는 비과세, 10만 원 초과는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식사대 비과세 여부에 있어서 임원과 직원 간의 차이가 있느냐? 차이 없습니다. 구분 없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 출산 보육 수당에 대한 비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한다라는 겁니다. 비과세합니다. 이때 6세 이하라고 하는 부분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6세 이하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 따질 때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나이를 따졌죠. 근데 출산 보육수당과 관련되는 부분의 나이는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출산 보육수당과 관련해서 지급할 때 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수별로 지급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10만 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자녀 1인에 대해서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면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해 줍니다. 아버지 엄마 차별하지 않고 각각 비과세해 줍니다. 분기별로 일괄 지급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 비과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씩 비과세 될 부분을 3개월에 한 번씩 30만 원 지급하면 지급하는 달에 20만 원 과세, 10만 원 비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의 근무지에서 중복해서 수령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 보육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합니다.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합니다. 자, 생산직 근로자 등 연장 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 업종 기준으로 먼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 종사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된 자인 경우나 또는 운전, 운송 관련직 종사자들, 돌봄, 미용, 여가, 관광, 숙박, 조리,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그 다음에 상품 대여 관련되는 이런 단순 노무직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240만 원까지. 자, 그런데 이제 사업자 요건이 있었죠.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해당 과세 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체여야 되고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더라도 업종 요건만 맞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 근로자 범위 급여 수준이 되겠습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일용 근로자 포함해서 3천만 원 이하일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월정액 급여 계산과 관련해서는 매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차감하고요. 실비 변상적 급여 차감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 차감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차감해서 나온 월정액 급여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월정액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급여 명세서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2장을 딱 펴놓고 12번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고 돈이 들어있는 부분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은 변동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매월 월정액 급여에 포함하는 거고요. 12번이 아니라 11번, 10번, 9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드는 경우에 12번이 아닌 그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월정액에서 빼면 됩니다. 빼면 되는데
빼는 게 부정기적인 급여라는 부분이고요. 12번 받는다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급여와 복리후생적 급여는 제외하시면 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여비와 관련되는 부분, 자가운전 보조금 관련되는 부분, 천재지변 관련되는 급여 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제외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적 급여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사택 관련되는 부분, 중소기업의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그 다음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에 대한 70만 원 이하 금액 그런 부분들은 제외한다. 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월정액 급여의 계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월정액 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당해 연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급여를 말한다. 즉 12번 안 받는 것들을 말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 연장 근로수당 등의 범위 연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 비과세 한다라는 겁니다. 광산 근로자나 일용 근로자는 전액 비과세를 합니다. 택배 상하차 업무하시는 분들도 단순 노무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해당 사항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에 대한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월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과세 100만 원 이렇게 적용되는 요 규정이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그러니까 사원 등록에서 그 내용 살펴봤었죠. 비과세 적용하는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 되겠습니다. 월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일 때는 급여 한도로 비과세를 하면 됩니다. 급여 한도로. 그런데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족액은 어떻게 되느냐? 한도로 비과세하고 부족액은 소멸합니다. 2월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비과세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월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비과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외 등 건설 현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건데 국외 등 건설 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인검사원, 공인검사감독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도 포함을 합니다. 과거에는 국외 등 건설 현장만 기준으로 했었는데 직접 대응되는 직원들만 됐는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직원들도 비과세하는 걸로 예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학자금 비과세에 대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대상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교육비가 지원이 될 때 비과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일단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이어야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는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그 교육기간 이상으로 근무할 조건이어야 됩니다. 근무하지 않으면 그 교육비를 반납하는 조건일 때 적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비과세 학자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건 뭐 당연하죠. 비과세도 해주고 세액공제도 해준다. 그럼 이중 혜택이기 때문에 그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비과세 학자금은 범위에는 대학원에 납입하는 학자금 포함이 되고요. 출자 임원에 대한 학자금도 포함이 됩니다.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이런 부분들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사설의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자치회비, 교재비, 자녀학자금, 학비 보조금 뭐 이런 부분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녀학자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비과세 학자금은
본인에 대한 겁니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것만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500만 원 이하의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가 됩니다. 자, 대표이사가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 되느냐라는 건데 임원이 받는 것도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임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받는 보상금도 포함이 된다. 대표이사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에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는 사람으로서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요. 고용 당시 국내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 되고 일용 근로자는 제외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일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서 단일 세율 신청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까지 19% 세율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원 등록에서 제가 단일 세율 적용 여부했던 부분이죠.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거는 소득세법이나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되는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의 선택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 단일 세율 적용 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선택하는데 어떤 게 유리하냐라는 건데 정확하게는 구분하기 힘들겠지만 대략적으로 연봉이 1억 5천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연말정산 방식이 유리하고요. 1억 5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단일 세율 적용 방식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방법에 대해서 내가 연말정산 방법이 유리할 줄 알고 적용을 했는데 단일 세율이 유리하더라. 이런 때 경정청구 가능하냐? 경정청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복리후생적 급여에 대한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의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서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합니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 됩니다. 자, 사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라는 건데 회사 소유의 주택이나 회사 명의로 임차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사택으로 봐서 비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택 또는 임차한 주택 전부 다 포함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업원이 임차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주택이 사택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는 사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을 잘 분석을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소유의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느냐는 건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초과 따지지 않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사용자 주택을 종업원에게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소유주택을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인정합니다. 근데 임차한 주택은 무상과 저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비과세가 되지만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한 주택에 대한 비용을 전액 제공하거나 일부 제공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임차한 거 적용 불가능합니다. 주택이 아닌 호텔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해외에서 사택을 임차해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요거는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택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 적용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해외에서 사택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주택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이 경우는 이중 혜택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중소기업은 비과세고요. 그 외의 기업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 관련되는 내용 있습니다.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서 7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복리후생적 급여로 봐서 비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험과 관련되는 부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입 시에 회계 처리 및 연말 정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다 내는 돈을 보험료라고 이야기하고요. 계정 과목에도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혼선이 있어서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 내는 걸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구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계약자는 보험료 내는 사람이고요. 수익자는 그러니까 보험사고가 났을 때 돈 받아가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계약자가 법인이고요. 피보험자가 임직원인데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례 1번과 같이 수익자가 임직원일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느냐. 저축성 보험은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수익자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소득을 받는 사람이 자기 보험료를 소득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내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보험료를 받을 건데 내가 보험료를 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가 임직원인데 자기가 내야 되는데 회사가 내줬죠. 그 경우에는 회사에서 수익자한테 임직원한테 근로소득으로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은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단체 보장성 보험은 연 70만 원 이하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70만 원 초과는 수익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라는 거죠. 그죠? 비과세. 복리후생 관련되는 부분 비과세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 2번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저축성은 자산 처리하고요. 보장성은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관련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 자료 관련되는 부분을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